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 마지막 총리 네타냐후인가 간츠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이 얘기를 이제 아가페 목장 집중 저격 시리즈인 이제는 말한다 12번째 이야기로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제 좀 더 대국적인 이야기라서 그냥 독립적인 이제 단행본으로 따로 뺐어요. 마지막 총리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총리가 네타냐후가 될지 베니 간츠가 될지 여기에 대한 많은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좀 이유가 있어요. 이 네타냐후와 간츠의 이 두 사람의 대결이 좀 뜻밖에도 이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네타냐후의 임기를 통해서 정말 그 마지막 때 경점을 좀 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편을 좀 특별하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것이 이제는 말한다 시리즈 12번째 이야기였던 만큼 아가페 목장에 대한 저격도 솔찬히 들어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최대 보급 카페이자 마라나타 카페죠. 아가페 목장. 여기서는 여러 가지 분석과 예측을 해왔지만 그 중에는 현상과 징조 외에 사람에 대한 분별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황 프란치스코 1세를 거짓 선지자라 지목한 것이 있었고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를 적그리스도라고 지목한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에는 적그리스도라고 의심했다가 예루살렘 수도 선언 후 고레스에 비견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다시 적그리스도로 의심하는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였는데 그 사람의 어떤 행적에도 불구하고 시종 일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한 신뢰를 보내는 두 사람이 있으니 바로 황교안과 네타냐후 두 총리입니다. 아가페 목장이 자신있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송에 맞지 않는 황교안을 볼짝시면 그가 공안검사 출신이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는 것과 그가 법무장관 시절에 이석기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는 데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그야말로 메시아를 보는 듯 신뢰합니다만 비록 그가 LCT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법무장관 시절 반기문과 쿵짝을 맞추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 시도했고 스마트시티의 원자재인 LED 발광 다이오드 투명 전광 유리인 G글라스를 만드는 기업인 G스마트 글로벌이 그의 테마주 관련주이고 탄핵 사태 때도 그 어떤 시도와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다가 이 주사파 정권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배신을 저질렀어. 문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뭐 하나 제대로 맞서고 싸워보는 모습 따위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작태를 보여줍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씌이기라도 한 것처럼 황교안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가페 목장 모든 스텝이 한 목소리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칭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게시탐정이 김진태 의원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돌쇠영감 나보고 뭐라 그래서 김진태 때문에 정치에 눈이 삐뚤어진 사실이라 그랬지. 그러면서 자기들은 순수 신앙 카페이고 특정 정치인 지지하지 않는다고 오리발 내밀더니만 뒤로는 스텝 전원이 한 목소리로 황교안을 지지하고 있었다. 한 입으로 두 소리를 씹을 정도로 황교안을 사랑했더냐?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로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 14년이라는 최장수 임기를 자랑하는 장기 집권 총리인데 14년 집권기 동안 이스라엘의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맞고 뭐 했대? 그 자신은 비리와 부정부패, 사기, 횡령, 배임죄 등으로 재판까지 앞두고 있는 기가 막힌 작태를 보이는데 다만 웨스트뱅크의 영유권을 팔레스타인에 양보하지 않고 확고히 이스라엘의 소유로 주장한다는 것과 팔레스타인 및 아랍 진영에 대해 조금의 타협 없이 배척한다는 그 몇 가지 이유로 무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지도자라고 굽쇼? 네타냐후가? 와우, 네타냐후가 이기는 건 하나님의 섭리의 승리라 굽쇼. 아니 황교안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어째 아가페 목장에서 자신있게 소개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부정부패 비리에 뭔가 부조리한 짓을 저질러야 한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도 있나 봅니다. 그 아가페 목장 인사정책 한번 참 깝깝 실어봐요.
랍비들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총리라는 예언과 계시를 말하기도 하여 더욱 주목받는 네타냐후인데 본 계시 탐정의 생각은 내면과 이면의 의미를 떠나서 이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도 저런 게 하나님의 사람이면 똥파리도 셉니다. 예? 역사에 남을 최장수 집권 총리의 결말이 횡령, 비리, 부정부패, 사기와 배임으로 재판까지 끌려가는 거라면 상식적으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겠냐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억울한 누명 쓴 게 아니에요. 예? 이런 네타냐후의 대척점에 선 사람이 바로 베니 간츠라는 인물입니다. 이쪽은 베냐민 네타냐후, 저쪽은 베니 간츠. 그야말로 베냐민과 베냐민의 싸움이죠. 둘이 10살 차이인데 이쪽은 70살, 저쪽은 60살. 근데 사진을 보면 생긴 게 되게 비슷해요, 둘이가. 얼핏 보면 분간하기 힘듭니다. 아가페 목장에서는 베니 간츠가 현 팔레스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영토를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해서 떼주고 그쪽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노선을 취하고 있는 걸 이유로 마치 베니 간츠를 이스라엘의 문재인, 좌빨, 배도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스라엘 영토를 잡족들에게 거저 넘겨주려는 대역죄인으로 몰아붙이며 온갖 욕을 해대는데 과연 베니 간츠가 그런 악의 축일까 하는 것을 조금은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영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대인의 영토입니다. 사방 잡족들에게 양보하거나 떼줄 수 없는 오히려 그들이 들어앉아 있는 곳도 내쫓고 되찾아야 할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다 원칙대로 FM대로만 돌아가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미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점유하고 알박기를 한 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대 사회도 아닌 현대 사회에서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전쟁해서 멸살시키고 그 땅 집어삼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쪽 국민들의 희생도 치릅니다. 이기든 지든 전쟁이란 건 그 자체가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많은 거래란 말이죠. 베니 간츠는 지난 38년간 이스라엘 국방군에서 근무하며 이스라엘군 참모총장까지 지낸 무골입니다. 2018년 말에 정치에 입문하기까지 평생을 팔레스타인 및 주변 세력들과의 전쟁과 칼바람에 지샌 인물이지. 어느 누구보다 전쟁의 참상과 그 피해와 희생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명분만으로 모든 것이 38 광땡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 누구보다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란 말이 있죠. 평생 전쟁 속에 살아온 인물이기에 자국 이스라엘을 튼튼히 방해하기 위한 안보 태세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이 철두철미하되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불필요한 전쟁과 피해는 최소화하자는 게 그의 노선입니다. 그리하여 베니 간츠는 중도를 표방하며 실용주의를 견지해왔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그저 이스라엘 영토를 팔레스타인에게 양보하자는 이유로 그를 배도자, 역적, 문재인 취급한다면은 옛적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무려 다윗과 솔로몬까지 배도자, 역적, 문재인 취급을 면할 수 없어요. 엄연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 그 영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거주하는 잡족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왕들도 암몬과 모압과 에돔 및 아람 블레셋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약속받은 그 땅에 알박기하고 들어앉은 족속들을 싹쓸이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그래요. 심지어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 왕들, 사사들 전부 다 배도자, 역적, 문재인에게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돌려 말하면 그 땅을 그 족속들에게 양보해 줬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가페 목장 스탭들이 하도 욕을 해대가지고 제가 베니간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선입견이 있었는데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를 다시 판단해 본 결과 베니간츠 절대로 이스라엘의 문재인 배도자 따위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정치인이에요. 오히려 아가페 목장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 네타냐후가 굉장히 문제 많은 비정상적인 정치인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이 3차에 걸친 총선을 치르게 된 이후부터가 네타냐후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죄 기소 등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2018년 12월에 국회를 조기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정치적 승부를 걸었단 말입니다. 누가? 네타냐후가.
이 정치적 승부인즉슨 자기가 재판에 넘어가게 생기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자기 임기를 연장하려 들었다는 것인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이 네타냐후라고요. 이 짓을 한 것 때문에 지 재판 안 넘어가려고 이스라엘 총선을 3번이나 치른 겁니다. 작년 4월달 1차 총선, 9월달 2차 총선, 1차에서는 비겼고 2차에서는 청백당이 이겼는데 둘 다 연정 실패했어요. 그렇게 올해 3월, 지난 3월달에 3차 총선 여기에서 리쿠드당 36석, 청백당 33석, 리쿠드당이 이겼어요. 근데 리쿠드당과 그를 합세하는 우파이나 다 합쳐도 58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회가 120석이에요. 과반이 되려면 61석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못 됐잖아요. 61석이. 그러니 어떻게 하든 네타냐후의 연임만은 막지 않은 반 네타냐후 연대가 싸그리 합쳐서 61석을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츠의 청백당이 총선에 졌는데 총리 후보로는 먼저 지명돼 버렸습니다. 왜냐? 네타냐후가 총선은 이겼는데 그쪽 패 다 모아봤자 60석도 안 되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타냐후 싫다고 간츠 밀어준 의석 다 합치면 61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츠가 먼저 총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총선을 1년 동안 3번 치렀지. 과연 이스라엘의 정치와 내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개판 나는 겁니다. 국회가 없는데. 베니 간츠를 지지한 세력은 그의 중도 정당인 청백당, 좌파계의 노동 게셰르당, 아랍계 정당연합인 조인트리스트, 극우 정당이 이스라엘 베이텐트. 대충 봐도 뭔가 되게 참 이질적이다, 그죠? 네타냐후만은 막자는 공감대로 일단 베니 간츠를 총리 후보로 먼저 올려놓게 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요거 싹 다 치면 60석 되거든요. 근데 아랍계 정당과 극우 정당, 좌파 정당이 서로 그렇게 잘 섞이겠냐고. 간츠의 연정 구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문제는 딴 데서 터졌습니다. 바로 우한 폐렴 사태를 이용한 네타냐후의 폐악질이었죠. 베니 간츠가 연정을 성공시키면 곧바로 자기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기소되고 정치적 생명이 끝장날 것이라는 걸 직감했죠. 이 네타냐후가. 바로 우한 폐렴 사태를 이용했습니다. 원래 3월 17일 예정돼 있던 그 자신의 재판을 연기해버렸어. 의회도 폐쇄했어. 그야말로 쿠데타에 가까운 초강수를 두어버렸던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베니 간츠의 승리를 좀 직감했나봐요. 네타냐후가. 총선은 자기가 이겼지만 집권은 베니 간츠가 한다는 거. 그래서 간츠에게 비상거국 내각 구성을 제안했고 자기가 먼저 총리직을 맡은 뒤 18개월 이내에 물러날 것을 약속했지만 간츠는 우한 폐렴 사태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네타냐후가 권력 이양을 해준다고 약속한들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리쿠드당 소속인 국회의장의 교체 및 총리 임기를 2회로 제한하는 입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었지. 네타냐후의 의회 폐쇄는 본인 입장에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개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네타냐후 10명 이상 집회 금지로 부패 혐의 재판을 늦췄다. 왜?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면 재판이 안 열리죠. 의회와 법원을 폐쇄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자신의 재판을 셀프 연기. 왔다 끝내준다. 전 국민에게 우한 폐렴을 빌미로 이동 제한령을 발령시켰어. 국회를 열어달라는 항의 시위가 열렸어요 지금. 진짜 누가 개새끼야 정말.
이스라엘 야당에서는 지금 우한 폐렴을 빌미로 의회를 중단시킨 데 대한 소송까지 제기됐어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비상사태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스스로 독재자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더 문제는요, 네타냐후가 권력 유지를 위해 적그리스도나 할 법한 빅브라더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정보기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비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했다는 건 곧 네타냐후 총리가 했다는 소리입니다. 평시에 정보기관이 테러리스트를 추적하는 데 쓰는 감시기술을 우한 폐렴 감염자 색출을 빌미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기로 했어요.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의회 상임위원회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긴급 조치 명령을 내려서 이걸 독단적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극구 칭송해왔던 아가페 무자 스텝진들은 어떻게 실드 칠 건지 나 궁금해요, 진짜. 이게 실드가 되면 대깨문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아시죠? 어쨌든 베니 간츠가 총리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이런 폐악질로 그의 연정 구성을 막아 집권을 차단하려는 네타냐후의 꼼수는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뜻밖에도 연정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서요. 그것은 바로 천지가 개벽을 해도 네타냐후는 안 된다고 뜻을 굳히고 있던 간츠가 마음을 돌려 네타냐후와 협력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와우. 네타냐후 쪽에서 먼저 제안했던 게 있어요. 그걸 간츠가 이제 받아들인 건데, 네타냐후가 먼저 18개월간 총리직을 맡고 이후 간츠가 30개월간 총리직을 맡는다는, 이렇게 나눠 먹는 결론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쨌든 이렇게 기사회생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18개월간 총리직을 연임하게 됐어요. 또한 간츠는 네타냐후가 총리를 맡을 동안 외무장관을 맡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현재 국회의장으로 베니 간츠가 선출되어 있습니다. 베니 간츠는 현 시국이 비상 상황인 것을 고려하여 총리직을 받아들였다라고 선언했지만, 문제는 이런 결정은 그동안 간츠를 지지했던 파벌들에게는 엄청난 배신 행위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베니 간츠를 지지했고 그를 총리 후보로 밀어주었던 이유가 뭐냐? 네타냐후를 어떻게든 꺾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정작 베니 간츠는 이 네타냐후랑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그건 베니 간츠가 이런 양아치 같은 결정을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네타냐후의 폐악질로 인해 자신이 총리 후보로서 반 네타냐후 전선을 결집하여 연정을 구성할 무대조차도 구성할 수가 없었다고. 의회가 폐쇄됐는데 어떻게 뭘 합니까? 연정을 협상을 하든 어쨌든 일단 뭐 국회가 열려서 뭐 협상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이미 3번이나 총선을 치른 마당에 4차 총선만은 막자는 분위기가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공감대를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한 폐렴으로 인한 국가급 비상사태란 말이야. 이런 현 상황이 베니 간츠로 하여금 정치 정략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비록 그 선택이 자신을 지지하고 밀었던 세력들에게는 배신이나 다름없는 것일망정, 베냐민 네타냐후와 베니 간츠 두 사람 중에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심을 한 사람은 베니 간츠였습니다. 실용적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그 평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결국 베니 간츠의 양보로 인해 네타냐후는 2021년 9월까지 자신의 총리직을 연임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패배와 항복처럼 보였죠. 하지만 베니 간츠의 결단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익을 고려하기보다는 우한 폐렴이란 초유의 사태를 맞아 위기에 빠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문재인이니 패도자니 역적이니 했던 인간들은 뭐냐고 정말. 네. 반대로 외형적으로는 네타냐후의 승리처럼 보이죠. 하지만 과연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네타냐후와 간츠 중에 누가 승리자일지는 불문가지입니다. 정치란 결국 명분 싸움이에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명분은 베니 간츠에게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스라엘 총선은 이렇게 네타냐후의 전술적 승리, 간츠의 전략적 승리로 마무리됐는데 네타냐후를 응원했던 아카페 목장이나 간츠 쪽에 호감이 있었던 본 게시 탐정이나 양쪽이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묘한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총리라고 한다면 네타냐후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1년 9월부터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본 탐정이 매우 불안하게 예상했던 2022년에 일어날 대격변을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쪽도 2022년에 각이 맞추어지는 신기한 노릇입니다. 과연 네타냐후의 임기 도중에 일이 일어날 것인지 혹은 네타냐후의 임기가 2021년 9월보다 더 빨리 끝이 날 것인지 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네타냐후의 지지 세력이 하레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정통파인데 문제는 이들은 타협이란 걸 모르는 근본주의. 과거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중동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이유로 이 이츠하크 라빈 총리를 암살해버렸어요. 이 하레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은 타협이란 걸 모르고 얄짤없습니다. 아랍계 정당을 끌어들이고 팔레스타인과 우호를 맺으려 했던 베니 간츠와 덥석 손을 잡고 그와 총리직을 나눠 먹으려 하는 네타냐후를 과연 무사히 임기를 마치도록 살려둘까요? 이거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베니 간츠 또한 이번에 한 발 물러서서 국회의장직에 임명되긴 했지만 아무리 구국의 결단을 내렸기로서니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네타냐후에 대한 그런 경계와 적대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어떻게든 눈에 불 켜고 네타냐후를 끄집어내릴 기회를 노릴 수도 있어요. 네타냐후의 임기가 2021년 9월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보다 랍비들의 예언 어쩌고 하는 것을 제쳐두고 실무적인 측면만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네타냐후가 중동 평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인물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네타냐후란 인간이 타협이란 걸 모르는 극단주의예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세력들은 네타냐후와의 어떤 타협과 협상 조약의 체결은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도 이래요. 그런데 고가바옥 전쟁이 끝나고 과연 거의 다 죽어가는 아랍 세력을 그나마 목숨을 붙여주는 그 중동 평화협정에 네타냐후가 서명을 해줄까요? 지금이 기회다 하고 다 갈아 마셔버리는 게 더 가능성 높지. 어찌 될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양자가 보여준 모습과 걸어온 노선을 놓고 본다면 중동 평화협정의 적임자는 네타냐후가 아니라 베니 간츠라고 저는 생각해요. 군 참모총장까지 지내면서 숱한 전쟁으로 나라를 지키는 데 앞서온 군인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좌파, 중도파, 극우파를 하나로 뭉쳐 결속시킬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 심지어 아랍계 정당들의 지지까지 받아낼 수 있는 실용성. 불필요한 그러니까 역대 이스라엘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아랍계 정당들이 한 목소리로 지지했던 정치인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희생과 전쟁을 그치고 실리와 안전을 위해 평화를 추구하는 노선까지 견지해왔어요. 이 베니 간츠는 이 인물이라면
중동 평화 협정을 무난하게 조율해서 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네타냐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총리라는 그 예언이 맞다면 정상적인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기간의 마지막 총리일 겁니다. 정상적인 역사가 종료되고 환란 시대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총리는 베니 간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네타냐후가 유고 없이 임기를 온전히 다 마친다면 2021년 9월부터일 거예요. 그렇게 30개월의 총리직을 수행한다면 그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는 환란 시대로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여기도 2022년이 센터에 포함되고 최대 2025년의 범위에 드네요. 졸라 신기하다, 그죠? 예? 예? 하지만 긴박한 우한 폐렴 사태로 볼 때 그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 네타냐후의 연임된 임기가 시작되거니와 그의 행보와 활약을 유심히 지켜보며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